미디어 심리학 1주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분트의 구성주의와 달리 제임스는 기능적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조각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분트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새로운 실험 실력을 설립했고 The Principles of Psychology를 저술했습니다. 기능주의는 정신과정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을 도와준다는 정신의 목적에 관한 연구입니다. 정신과정의 구조를 탐색하는 구성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기능주의는 정신과정이 작동하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의 생각은 그 즈음에 출판된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의 아이디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다윈은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 법칙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종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종의 특징들이 그렇지 않은 특징들보다 후세대로 전달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서 제임스는 정신의 능력은 그것이 적응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 확률을 증가시켜 진화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부 기술을 향상시키기도 심리학의 기능적 접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정보를 획득, 유지, 인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신적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의미있게 되짚어보는 것과 깊게 생각하는 것은 기억을 강화합니다. 공부를 위한 팁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교하게 연습한다. 여기서 정교하다는 뜻은 시각과 청각을 연결하는 것도 의미하고 기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결과 같은 시간에 책만 읽은 사람보다는 책을 보는 시간 일부를 할애해서 스스로 시험을 본 사람이 더욱 나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때 소비자에게 기억에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기억의 인출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요점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노트 필기 기술을 사용한다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정돈을 해두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점 정리를 통해 지식을 구조화하면 훨씬 잘 기억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개념 주변에 필기를 정리한다인데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지식을 오거나이즈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구성주의와 기능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을 무렵에 다른 심리학자들은 착각과 장애가 어떻게 심리적 기능을 조명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고장나는지를 살핌으로써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정신장애의 대표적 질병으로 히스테리가 있었는데 이는 인지적 또는 운동 기능의 일시적인 상실로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흥분 경험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샤르코는 히스테리 환자를 연구하는데 최면을 사용했을 때 부정적 증상이 사라지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프로이트도 샤르코의 병원을 방문한 다음에 히스테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히스테리가 고통스러운 무의식적 경험 때문에 일어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의식은 정신의 한 부분으로 의식의 밖에서 기능하지만 의식적 생각, 느낌,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한 접근 방법으로 느낌, 생각, 행동을 형성하는 무의식적 정신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신분석은 하나의 치료적 접근으로 심리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무의식적 소재를 의식적 주제로 가져오는 데 집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의식적 소재는 꿈, 농담, 말실수입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정신분석 이론은 문화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이론은 오늘날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에 따라서 프로이트 기법을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의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로저스와 매슬로우는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의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접근 방법으로 인간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먼 과거의 사건에 갇혀 있는 곳으로 바라보는 대신 발달하고 성장하고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하려는 타고난 욕구를 가진 자유로운 행위자로 바라봤습니다. 이 운동은 히피 젊은이 세대가 심리적 삶을 일종의 영혼의 개화로 인식하곤 했던 1960년대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실제로 프로이트의 관점의 영향력이 감소한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인본주의 관점의 발달입니다. 20세기 초 심리학 무대의 중심에 선 것은 행동주의였습니다. 행동주의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과학적 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주관적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정 방법의 탐색을 통해서 행동주의는 심리학이 과학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왓슨은 기존의 심리학 연구들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판단하고 오직 관찰 가능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워시번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의식적인 정신 경험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블로프는 소화에 대한 생리학과 자극반응 심리학을 연구해서 행동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반응은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 또는 생리학적 변화로 자극과 반응은 모두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합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왓슨의 행동주의로부터 영감을 받아 스키너는 동물이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습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사진에서 스키너는 스키너 상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쥐는 먹이를 얻기 위해 레버를 누르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자유의지가 착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강화 원리를 주장했는데 행동의 결과가 다시 그 행동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인지 더 적게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키너는 비둘기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강화 원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과제를 작은 부분으로 쪼개고 비둘기에게 각각의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 강화 원리를 사용하여 비둘기들이 맞는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했지만 틀린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곧 비둘기는 공을 앞뒤로 칠 수 있게 되어 비교적 높은 운동 기량의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스키너 이론은 지금도 동물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최첨단 이론인 강화학습도 스키너의 강화 원리에서 따온 것입니다. The two pigeons are at either end of a small ping-pong table. One pigeon pecks the ball as it comes toward him and knocks it toward the other pigeon. Other pigeon pecks the ball back across the table. If it goes past one pigeon, the other pigeon can eat, and if it goes the other way, the other pigeon eats. So that there is it's a real game. The pigeon is reinforced for a cross-court shot if that is what gets the ball past his opponent. 본 실험에서는 강화 학습을 하는데 먹이를 사용한 것이고 퍼니시먼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주의는 심리학의 과학화에 큰 기여를 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그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주의는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스티뮬러스와 리스폰스만 중시하고 정신과정을 무시했는데 그 결과 행동주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등장했고 심리학은 행동주의를 넘어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지심리학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는 지각, 사고, 기억, 추론을 포함하는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과정은 컴퓨터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험자가 실제로 보여준 것을 보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는 환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환각은 지각, 기억, 판단의 오류로 주관적 경험이 객관적 현실과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인지심리학에서 정신과정을 추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월트하이머는
착시와 운동 지각을 연구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은 우리가 종종 부분의 합보다 전체를 지각한다는 점을 강조한 심리학적 접근법입니다. 레빈은 자극의 해석을 연구했는데 주관적 경험에 관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학적 위상을 연구했습니다. 환각의 한 사례입니다. 환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줄까요? 유럽인 그룹과 비유럽인 그룹에게 뮬러-라이어 일루전, 착시에 있는 선의 길이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인은 비유럽인보다 더 큰 오류율을 보였는데 도시 건축물과의 유사성 때문에 아래보다 위가 선이 더 길다고 지각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연구에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추론일까요? 오류율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반면에 추론은 앞으로 더 나은 설명이 나오면 바뀔 수 있습니다. 군대는 심리학자들에게 병사들이 레이더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지 도움을 청했습니다. 레이더 조작자는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이 아군 비행기인지 적 비행기인지 혹은 몰아내야 하는 야생 거위떼인지 결정하려고 애쓰면서 오랜 시간 동안 스크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행동주의의 강화학습에 사용되는 보상과 처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비를 설계한 사람들이 지각, 주의, 확인, 기억, 의사결정과 같은 인지 과정에 관해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제한된 정보 처리 용량을 시험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대략 7개 내외의 정보에만 주의를 주고 짧은 시간 기억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는 이러한 인간 인지 능력의 기본 한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1950년대 컴퓨터의 발명은 심리학자들의 사고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과 컴퓨터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둘 다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컴퓨터가 인간 마음을 위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노암 촘스키인데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정신적 규칙을 따른다고 주장한 언어학자입니다. 20세기 전반에는 행동주의가 심리학을 주도했지만 20세기 후반에는 인지심리학의 큰 발달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의 제1세대입니다. 비록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컴퓨터와 인간 뇌는 모두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마음을 컴퓨터 형태로 생각하는 유추법은 인지심리학의 초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음과 뇌에 대한 보다 정교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펫스캔은 살아있는 뇌를 관찰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뇌 영상 기법 중 하나입니다. 위쪽에 있는 4개의 영상들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4개는 비슷한 연령의 건강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붉은 영역과 녹색 영역은 파란색 영역보다 활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영상에서 뇌의 앞부분은 위쪽이고 뇌의 뒷부분은 아래쪽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뇌의 앞쪽 부분이 활동성이 낮은 영역이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병을 진단하는 영상의학 분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계도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향후 AI의 발전을 통해서 영상의학의 더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뇌를 스캔하는 다른 방법으로 fMRI가 있습니다. 이는 펫스캔보다 더 정밀한 영상을 만들어내서 연구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뇌 활동 영역을 배치하도록 해줍니다. 또 fMRI는 더 빨리 영상을 잡아내므로 연구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뇌 활동을 측정하도록 해줍니다. 사진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기억할 때 뇌의 녹색 부분이 활동하였고 청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기억할 때 붉은 부분이 활동하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EEG, fMRI, 펫과 같은 실험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요약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 living brain is shielded by a thick skull, swaddled in layers of protective tissue, and made up of billions of tiny connected cells.
That's why it's so difficult to isolate, observe, and understand diseases like Alzheimer's. So how do we study living brains without harming their owners? We can use a trio of techniques called EEG, fMRI, and PET. Each measures something different and ha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we'll look at each in turn. First is EEG, or electroencephalography, which measures electrical activity in your brain. As brain cells communicate, they produce waves of electricity. Electrodes placed on the skull pick up these waves, and differences in the signals detected between electrodes provide information about what's happening. This technique was invented almost 100 years ago, and it's still used to diagnose conditions like epilepsy and sleep disorders. It's also used to investigate what areas of the brain are active during learning or paying attention. EEG is non-invasive, relatively inexpensive, and fast. It can measure changes that occur in just milliseconds. Unfortunately, it's hard to determine exactly where any particular pattern originates. Electrical signals are generated constantly all over the brain, and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to produce complex patterns. Using more electrodes or sophisticated data processing algorithms can help. But in the end, while EEG can tell you precisely when certain activity occurs, it can't tell you precisely where. To do that, you'd need another technique, such as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or fMRI. fMRI measures how quickly oxygen is consumed by brain cells. Active areas of the brain use oxygen more quickly. So watching an fMRI scan while a person completes cognitive or behavioral tasks can provide information about which regions of the brain might be involved. That allows us to study everything from how we see faces to how we understand what we're feeling. fMRI can pinpoint differences in brain activity to within a few millimeters, but it's thousands of times slower than EEG. Using the two techniques together can help show when and where neural activity is occurring. The third, even more precise technique is called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it measures radioactive elements introduced into the brain. That sounds much scarier than it actually is. PET scans, like fMRI and EEG, are completely safe. During a PET scan, a small amount of radioactive material called a tracer is injected into the bloodstream, and doctors monitor its circulation through the brain. By modifying the tracer to bind to specific molecules, researchers can use PET to study the complex chemistry in our brains. It's useful for studying how drugs affect the brain and detecting diseases like Alzheimer's. But this technique has the lowest time resolution of all, because it takes minutes for the tracer to circulate and changes to show up. These techniques collectively help doctors and scientists connect what happens in the brain with our behavior. But they're also limited by how much we still don't know. For example, let's say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studying how memory works. After asking 50 participants to memorize a series of images while in MRI scanners, the researchers might analyze the results and discover a number of active brain regions. Making a link between memory and specific parts of the brain is an important step forward. But future research would be necessary to better understand what's happening in each region, how they work together, and whether the activity is because of their involvement in memory or another process occurring simultaneously. More advanced imaging and analysis technology might one day provide more accurate results and even distinguish the activity of individual neurons. Until then, our brains will keep measuring, analyzing, and innovating in pursuit of that quest to understand one of the most remarkable things we've ever encountered.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은 우리의 기억과 학습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몸과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Without the skeleton, the neurons degenerate and 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are lost.
The abnormal accumulation of tau filaments in the neuron creates neurofibrillary tangles and eventually causes the death of the neuron. How do the two lesions spread throughout the brain? Neurofibrillary tangles and senile plaques do not follow the same pathway in the brain over time. Neurofibrillary tangles first develop in the region called the hippocampus, which is essential to memory and learning. 본 동영상에서 알츠하이머 질병 때문에 뉴런들 간의 연결이 끊어지고 우리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습 과제입니다. 이번 채시의 과제도 지난 채시의 과제를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매주 3차시 과제를 묶어 총 3페이지의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논문을 3차시로 나누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펜딕스입니다. 지금까지의 학습으로 이번 차시의 출석이 인정됩니다. 어펜딕스는 다양한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사례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4 seconds, someone is diagnosed with Alzheimer's disease. It's the most common cause of dementia, affecting over 40 million people worldwide. And yet, finding a cure is something that still eludes researchers today. Dr. Alois Alzheimer, a German psychiatrist, first described the symptoms in 1901, when he noticed that a particular hospital patient had some peculiar problems, including difficulty sleeping, disturbed memory, drastic mood changes, and increasing confusion. When the patient passed away, Alzheimer was able to do an autopsy and test his idea that perhaps her symptoms were caused by irregularities in the brain's structure. What he found beneath the microscope were visible differences in brain tissue in the form of misfolded proteins called plaques and neurofibrillary tangles. Those plaques and tangles work together to break down the brain's structure. Plaques arise when another protein in the fatty membranes surrounding nerve cells gets sliced up by a particular enzyme, resulting in beta amyloid proteins, which are sticky and have a tendency to clump together. That clumping is what forms the things we know as plaques. These clumps block signaling and therefore communication between cells, and also seem to trigger immune reactions that cause the destruction of disabled nerve cells. In Alzheimer's disease, neurofibrillary tangles are built from a protein known as tau. The brain's nerve cells contain a network of tubes that act like a highway for food molecules, among other things. Usually, the tau protein ensures that these tubes are straight, allowing molecules to pass through freely. But in Alzheimer's disease, the protein collapses into twisted strands or tangles, making the tubes disintegrate, obstructing nutrients from reaching the nerve cell and leading to cell death. The destructive pairing of plaques and tangles starts in a region called the hippocampus, which is responsible for forming memories. That's why short-term memory loss is usually the first symptom of Alzheimer's. The proteins then progressively invade other parts of the brain, creating unique changes that signal various stages of the disease. At the front of the brain, the proteins destroy the ability to process logical thoughts. Next, they shift to the region that controls emotions, resulting in erratic mood changes. At the top of the brain, they cause paranoia and hallucinations. And once they reach the brain's rear, the plaques and tangles work together to erase the mind's deepest memories. Eventually, the control centers governing heart rate and breathing are overpowered as well, resulting in death. The immensely destructive nature of this disease has inspired many researchers to look for a cure, but currently, they're focused on slowing its progression. One temporary treatment helps reduce the breakdown of acetylcholine, an important chemical messenger in the brain, which is decreased in Alzheimer's patients due to the death of the nerve cells that make it. Another possible solution is a vaccine that trains the body's immune system to attack beta amyloid plaques before they can form clumps. But we still need to find an actual cure. Alzheimer's disease was discovered more than a century ago, and yet still it is not well understood.
Perhaps one day we'll grasp the exact mechanisms at work behind this threat, and a solution will be unearthed.